자,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이 국가 권력기관과 그 공무원, 기업, 그리고 이들 뒤에 있는 엄청난 배후 세력들에 의해서 이 푸른 꿈을 철저하게 짓밟힌 한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뭔데? 이 이야기는 2010년 지금은 한중무역의 요충지이자 동북아물류의 허브로 성장했던 평택항에서 시작을 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젊은 사업가는 이성열 대표라는 사람이야. 이성열 대표는 처음에 보세창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사장으로 취업하면서 평택항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이에 맞춰서 영업 활동을 하게 돼. 당시 항만회사의 물류업은 이 운송이라든가 보세창고, 검사, 검역, 통관 등으로 많은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일일이 업무 진행을 관련 업체에 맡겨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하고 시간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작지 않다 보니까 이 이성열 대표가 보세창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여러 단계를 연결해가지고 단순화시켰던 거지. 실제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걸 화주들이 확인을 하니까 이성열 대표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은 물론이고 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냉장식품 보관도 유치하면서 평택항의 보세창고가 활력을 띠게 됐고, 이성열 대표는 이 업계에서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돼. 이렇다 보니까 평택항에서 유통을 하며 수입을 올리던 기존 수입업자들과 이들과 결탁한 세관 공무원들은 이성열 대표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된 거지. 그리고 이성열 대표는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화주들의 업무 손실과 비용을 절감시켜서 서로 윈윈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에 포워딩, 보세운송, 검역대행, 그리고 통관대행, 내륙운송, 무역 컨설팅, 수출입 대행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 이 슈퍼마린 종합물류와 슈퍼코리아 종합물류를 설립하게 돼. 자, 이성열 대표는 대외적 영업활동하고 계약 체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 위주로 이제 두 회사의 업무에 관여를 했고, 내부적인 업무는 다른 사람이 총괄 운영을 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회사가 있어. 어떤 회사인데? 이성열 대표가 이 두 회사를 설립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0년 9월에 썬라이즈 F&T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져. 선라이즈 F&T? 이 썬라이즈 F&T는 고관세인 농산물을 원자재로 수입을 해서 가공하는 곳인데, 여기가 전직 세관 공무원들이 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야. 핵심 창립 멤버로 꼽히는 8명 가운데 무려 5명, 이 5명이 세관 공무원 출신이야. 전직 세관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회사니까 관피아 기업인 거네? 그렇지. 평택항 인근에 설정된 경기경제자유구역, 당시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고 불렸는데 당시 거기에서 자리 잡았던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였어. 관피아 기업에다가 유일하다고 하니까 뭔가 의심스러운데? 아무래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이제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렸고 각종 부담이나 규제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리게 돼. 심지어는 이제 썬라이즈가 온갖 특혜와 세관 공무원들의 비호를 받고서 자신들 사업에 방해되는 동족 업계들을 부도나게 했어. 정말 너무하네. 혹시 근데 그 고춧가루라든가 콩나물콩, 뭐 생강에 대한 관세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 아니, 전혀 모르지. 고춧가루 관세는 270%고 콩나물콩 관세는 487%, 생강은 377.3%야. 와, 엄청 세네. 우리나라는 이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고춧가루는 다진 양념일 경우에는 45%로 관세가 낮아지고 냉동고추는 27%로 낮아져. 그리고 콩나물콩은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게 되면 27%, 생강을 다진 양념으로 수입한다 그러면 8%까지 낮아져. 그렇구나. 몰랐어. 자, 이 썬라이즈가 이런 고관세 농산물을 수입해서 가공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법으로 금지된 직접 유통이라든가 밀수, 관세 포탈 등으로 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가능하도록 만든 카르텔에 대해서 이제 이성열 대표가 정말 무수히도 많은 신고를 했던 거지. 아, 그래서 표적이 된 건가? 맞아. 그리고 썬라이즈 말고도 이들과 손잡고 이성열 대표를 무너뜨리려고 끝없이 시도했던 인물이 또 있어. 그게 누군데? 슈퍼마린 종합물류가 보세 창고업을 하기 위해서 600평짜리 창고 2동을 임대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장진호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윤석열의 처고모부야. 누구?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윤석열 말하는 거지?
그렇지. 처 고모부니까 김건희의 고모부인 거네? 맞아. 김건희의 막내 고모의 남편인 거야. 장진호는 생강을 유통하는 거상인데 수시로 뭐 처조카 사위가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돌봐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거 얘기를 하고 다녔대. 초반에 이제 이상열 대표에게 납품을 받은 이 생강값을 장진호가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장진호가 이상열 대표에게 본인이 17억을 투자할 테니까 이거 임대받은 창고에다가 냉장, 냉동 설비를 갖추라고 제안까지 했어. 그래서 이상열 대표는 장진호에게 먼저 받은 현금 1억을 냉장, 냉동 설비 업체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근데 2달이 지나도록 시공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가서 따졌더니만 이들이 4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당장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이상열 대표는 정말 짜내고 짜내서 이 3천만 원을 보내면서 시공 재개를 요청을 했는데, 근데 또 글쎄 이게 시공이 안 들어가는 거지. 다시 가서 이것을 따졌더니만 설비업체 그 사장이 하는 말, 장진호가 공사하지 말라고 했다. 이상열이 돈을 못 구하면 그냥 그대로 쫓아내고 우리가 마무리할 테니까 공사를 해주지 말아라. 그럼 처음부터 1억이 미끼인 거고 자기네가 창고를 가지려고 한 거야? 그런 거지. 이뿐만이 아니고 이상열 대표가 썬라이즈를 계속 신고하니까 장진호가 자신의 조카 사위가 윤석열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에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을 통해서 이상열 대표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전에 김건희의 막내 고모이자 장진호의 처인 김혜섭이 이상열 대표와 통화를 먼저 했거든. 근데 최은순한테는 말을 공손히 해야 되고 꼭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라면서 교육을 받은 거지. 무슨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통화 안 할 텐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줬어? 썬라이즈의 비위 내용을 팩스로도 넣어주고 최은순과 2-3번 더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도와주겠다라는 명목하에 이상열 대표가 썬라이즈에 대한 걸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 여기 더 또 주목해야 될 인물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평택세관 이모계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썬라이즈와 결탁해서 경쟁업체를 제거해주는데 앞장섰던 세관 공무원인데, 뭐 예를 들어 각종 검사를 강화시키거나 통관을 지연시키고 출고를 방해하는 등으로 이제 경쟁업체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부도나게 한 거야. 이 업체들이 무너져 가면서 썬라이즈만 승승장구했던 거지. 그럼 이성열 대표 두 회사가 썬라이즈의 유일한 경쟁업체로 남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세관이나 썬라이즈의 주목을 더 받게 된 거야. 슈퍼마린 종합물류가 보세 창고업을 하기 위해서 그 600평짜리 창고 2동을 임대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랬지? 그 옆에 300평을 이미 임대하고 있던 다른 회사가 있었어. 근데 평택세관 이모계장의 집요한 방해로 결국 도산이 되고 말았는데, 이 회사가 콩나물 재배 공장을 만들려고 이 평택세관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상열 대표가 도움 준 걸 트집 잡아서 이 도산된 회사를 인수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지. 밀린 임대료며 전기세, 직원 급여는 물론이고 그냥 그 직원들까지 싹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야. 아니 부도가 났는데 월세나 전기료, 직원들까지 다 떠맡으라는 게 말이 돼?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 이상열 대표는 슈퍼마린의 보세 창고업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모계장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지. 공무원이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다 일어난 일들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장진호, 부도나는 회사까지 떠맡은 이상열 대표는 부도나는 회사가 임대했던 창고 시설을 포함해서 다시 이 900평에 대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사인한 그 같은 날 장진호는 김건희의 막내 고모이자 자신의 아내 김혜섭의 명의로 임대업자와 이중 계약을 했어. 공사 사기를 치더니 이번에 이중계약? 임대업자랑 장진호가 한통속이었던 거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2013년 4월에서 5월경에 이상열 대표는 상당히 묘한 장면을 또 목격을 하게 돼. 어떤 장면인데? 썬라이즈와 관련이 있던 그 심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썬라이즈에 가게 되는데, 심사장이 이날 이제 이상열 대표에게 굳이 2층까지 올라가서 그 나 회장 사무실에 가서 인사나 하고 오라는 거야. 잠깐만, 나 회장은 누구야? 썬라이즈를 만든 핵심 멤버 중에 하나고, 뭐 직함은 부사장인데 부사장인 것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회장으로 불렸던 사람이야. 오. 그래서 2층에 있는 나 회장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상석이었던 가운데 소파에 머리에 선글라스를 얹은 한 여자가 이게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고, 옆에 그 비서 같은 사람이 서가지고 뭐 메모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나 회장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있던 세관 공무원들이 양쪽 소파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거지. 이게 회의 같은 거면 노크를 하고 들어가면 다들 고개를 돌려 쳐다봤겠지.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있었어. 그래서 상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하고만 눈이 딱 마주쳤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그 대단한 여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강남에서 잘 나가는 사채업자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자 바로 이 여자. 최순실? 맞아. 이성일 대표가 썬라이즈의 밀수나 관세 포탈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 신고하니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노출시켰던 것 같아. 제가 2013년 4월 5일경에 심모 사장이라고 그분이 갑자기 평택에 제 창고로 놀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평택까지 놀러 왔는데 저보고 선라이즈 FNT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선라이즈 FNT하고 감정도 안 좋았지만 뭔가 나한테 할 이야기나 보여줄 게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공장 시설이나 보고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2층에 나평원 회장실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럼 사장님은 같이 안 올라가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며칠 전에 싸웠다고 저보고 혼자서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남의 공장에 왔으니까 뭐 인사는 해야 된다 싶어 가지고 제가 나평원 회장실 그 2층에 있는 데를 올라갔어요. 선라이즈 FNT 사무실은 2층으로 올라가면 오른편에는 나평원 회장실이 있었고 맨편에는 천하무역 천하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노크를 하고 문을 여니까 상석에 여자가 앉아 있었고 오른쪽 왼편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나평원 회장 같은 경우는 덩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체구가 크고 다른 사장들도 뭐 다 체격들이 좋았어요. 뭐 간세청 공무원들도 있었고, 근데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노크를 하고 문이 열리면 그 문 쪽으로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데 상석에 앉아 있는 여자는 다리를 꼬고 있고 그 옆에는 여자가 한 명이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이 좀 이상하니까,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뭐 여왕과 신하들 분위기더라고요. 놀래가지고 한참 그 여자를 응시를 했어요. 쳐다보고 그 여자들 저를 보고, 근데 좀 뭐 세다, 기운이 쎄하다 싶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실례했습니다 하고 내려오고 그 심한수 사장한테 아니 저 2층에 여자가 앉아 있던데 누구냐니까 강남에 사채하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니까 이제 최순실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최순실 관련돼가 2016년 12월 5일 날 국민신문고로 선라이즈가 최순실과 관련이 돼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때 이제 평택 관세청 그리고 식물공약소 식약청, 평택시에도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대하 안시라는 데가 접근을 했어요. 대하 안시는 그 박수홍 회장과 박수홍 회장 와이프가 꼭 최순실처럼 생겼어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1358, 1359 사건을 이제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하 안시의 김용균 전무나 이동건 상무가 중국에서 저랑 술을 한잔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최순실하고 미얀마에서 뭐 항 엑스레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국정농단 세력 뭐 윤석열이나 최순실급 돼야 이런 거를 뒤에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수많은 경찰, 검찰 신고를 하는데 사건들이 다 덮이는 걸 보면서 이게 웬만한 권력 아닌다면은 절대 이렇게 뭐 10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다시 평택 세관과 식물 검역소, 썬라이즈나 자회사인 천하무역 등이 수입하는 이 종자형 생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역 합격을 내려서 통관을 시키는 반면에
이상일 대표의 슈퍼마린과 슈퍼코리아가 수입하는 종자용 생강에 대해서는 뭐 이유 없이 검역하고 그 검사를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썰라이즈와 똑같은 그 수출 공장에서 더 품질이 좋은 이 종자용 생강을 수입하는데도 이거 계속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서 방해를 했어. 특히 이모 회장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대. 슈퍼마린은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 이거 그냥 공공연하게 이걸 떠들고 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빌런이 등장을 해. 이거 농심인데? 태경농산? 자, 태경농사는 농심의 자회사야. 아, 여기 라면 스프 만드는 곳이지? 그렇지. 이제 양념, 스프, 간편식 제조를 하는 곳이고 농심의 주력 제품인 뭐 라면 스프라든가 이런 핵심 부재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야. 이거는 대기업이네. 태경농산의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농심과 태경농산 그리고 관계사들이 이 평택항을 통해서 수입하는 농산물을 보관할 창고로 이 슈퍼마린의 보세 창고를 이용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어. 대기업이니까 아무래도 화물량도 엄청날 거고 나 같으면 큰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렇지. 이제 이성일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이 슈퍼마린이 보유한 창고로는 이 엄청난 양의 화물을 소화할 수 없어서 다른 창고를 알아볼 정도였어. 그러다가 아산에서 냉동 냉장 창고를 보유하고 있던 한 회사가 자신들의 창고가 보세 창고업 특허가 날 거니까 자기들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 회사도 뭔가 좀 쎄한데? 아니나 다를까 창고를 이용하기로 하고 태경농산이 냉동 홍고추 수천 톤을 들여왔는데 이 회사가 관세청이 보세 창고업 특허를 안 내줘서 창고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성일 대표는 또 부랴부랴 이 화물들을 다른 창고로 분산 입고를 하느라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쯤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우연이 아닌 것 같네? 그렇지. 이제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슈퍼마린과 슈퍼코리아의 직원들이 또 이 수입업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이 화물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일까지 발생돼 가지고 금전적으로 정말 큰 위기가 오게 돼.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슈퍼마린에서 무역을 담당하던 인물이 태경농산의 신용장을 빌리자라고 제안을 했어. 신용장은 뭐고 태경농산에 신용장을 빌리는 이유는 뭔데? 신용장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안전결제 시스템이야. 중간에 은행에서 무역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 거래가 완료가 되면 수출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자금난에 봉착한 상황인데 태경농산의 신용장을 이제 사용하면 창고비도 벌고 더 중요한 건 관세청의 방해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태경농산의 신용장을 빌려서 냉동 홍고추를 수입을 해오고 이 수입에 드는 일체 비용은 태경농산이 일단 지급을 하는 거야. 슈퍼마린은 화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할 때 물건값에 각종 비용을 더한 후에 3%의 이 수수료를 얹어가지고 태경농산에 입금을 하면 태경농산은 물건을 보관한 기간만큼 창고비를 슈퍼마린에 지급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일을 진행을 했지. 근데 냉동 홍고추 총 2,000톤 가까이 수입을 했는데 보통 일주일이면 끝나던 수입 감독기관의 검역과 검사가 몇 달, 길게는 뭐 1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야. 거기다가 알고 보니 태경농산은 냉동 홍고추 물품 대금은 물론이고 각종 부대 비용까지 이 슈퍼마린 담당자에게 대납을 시키고는 슈퍼마린 창고에 보관된 냉동 홍고추의 창고비와 물류비 지급도 거절했어. 약속까지 해놓고 창고비하고 물류비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뭐야? 횡포를 부리던 세관 공무원이 태경농산 임원을 불러서 슈퍼마린하고 슈퍼코리아 거기 어차피 망할 회사니까 돈 주지 마라 라고 했다라는 거지.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자금 압박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마린 창고에 입고된 그 냉동 홍고추 일부를 몰래 반출해서 판매하는 상황까지 연출이 돼. 거기에 태경농산은 슈퍼마린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더 큰 위기가 왔던 거지. 뭐야, 횡령 아니야? 세관 공무원에다가 거래처 그리고 회사 내 직원까지 다 가담을 한 거야?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제 이성일 대표가 냉동 홍고추를 무단으로 반출해서 이 관세법을 위반했다라는 누명까지 썼고 세관 조사관에게 가족들을 구설시키겠다라면서 겁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귀가당하는 길에 괴한들한테 폭행까지 당했어.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핸드폰까지 강탈을 당했다라고 해. 이성일 대표가 가족과 함께 회사를 내버려두고 결국은 부산으로 피신을 한 거야. 그런데 부산으로 피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세관 공무원들이 이성일 대표의 본인의 동의도 없이 그리고 영장도 없이 수시로 부산에 찾아와가지고는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뒤지게 돼. 자, 이쯤에도 괴한들한테 또 폭행을 당하면서 핸드폰을 또 강탈당하기도 했고
태경농산이 본인들이 수입한 냉동 홍고추를 이상열 대표가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고소한 것이 촉발된 이 사건은 최초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맡았다가 수원지검으로, 다시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제주지검 이렇게 뺑뺑이만 돌리다가 이 재판이 열리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어. 그럼 이성열 대표가 없는 회사는 어떻게 됐어? 슈퍼마린과 슈퍼코리아 임직원들이 이 평택세관 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회사를 정말 제멋대로 운영을 하기 시작해. 이상열 대표가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평택세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슈퍼마린의 보세창고업 특허를 취소했고, 결과적으로 슈퍼마린, 슈퍼코리아 모두 저들의 계획대로 이제 폐업을 하게 됐어.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야. 2015년 3월 한밤중에 끼 바스락바스락 후당탕탕 평택세관 화물기에서 이 순찰을 담당하던 유무반장이 이 슈퍼마린 창고 문을 파손하고 창고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건고추라든가 아니면 물품을 적재할 때 사용하던 고가의 그 철파레트를 훔치다가 직원들한테 발각이 된 거야. 직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무반장이 정말 뻔뻔스럽게도 이거 세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알 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고추랑 철파레트를 그대로 가져가 버렸어. 아니, 한밤중에 세관 공무원이 절도를 한 거네. 그렇지. 근데 더 황당한 건 경찰에 이걸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당시 그 슈퍼코리아 대표이사로 있었지만 20대 당시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이상열 대표가 시키는 뭐 서류 전달이라든가 뭐 이런 단순 업무만 수행하던 동생 이영열이 관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체포가 돼. 그뿐만 아니라 아무 관련도 없었던 이상열 대표의 사촌도 같은 혐의로 체포가 되고. 공무원의 절도 현장이 탄로나니까 가족들을 구속시키면 공무원의 절도 행각에 대해서 항거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 그런 것 같아. 이 대표의 동생에다 사촌까지 체포를 당하니까 당시 유무반장의 절도 행위를 목격했던 슈퍼마린 직원들이 적극적인 진술 회피를 하기 시작했고, 이 평택세관 조사관들은 유무반장의 절도 행위를 오히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던 것 마냥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평택세관 관계자들은 마치 정말 제집 드나들듯이 수시로 이 슈퍼마린 창고에 와가지고는 보관 중이던 그 수백 톤의 이 화물들을 마음대로 반출하기 시작했고, 이걸 누명 씌워서 형인 이상열 대표와 동생이 나란히 공범으로 재판까지 받게 돼.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동생 이영열은 실제로 관세법 위반으로 2년 이상 복역까지 했고. 저희 형제가 2013년부터 검찰에 2013, 14, 15에 저만 해도 30건에 가까운 조사를 받습니다. 동생도 30건에 가까운, 검찰만 그렇습니다. 경찰, 관세청 이래 따지면 어마어마하고요. 검찰만 그때 유일준이가 평택지청장으로 근무할 무렵에 저희 형제가 겪었던 일인데, 2015년 3월 27일 날 제가 아버지하고 부패 추방 연합회 날은 박근혜 강팬인 거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한 내역 갖고 국세청에다가 또 제보를 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날 공교롭게도 평택세관 윤종원 반장이 저희 창고에 밤에 무단 침입해서 건고추와 철파레트를 절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밑에 있던 지금 공동 피고인인 슈퍼로지스 정태명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동생과 이종 사촌 동생이 체포가 됩니다. 2015년 4월 1일 날 체포가 되는데, 이종 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아무 관련도 없고, 동생도 이 사건,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택세관에서 주장하는 우리 냉동고추, 건고추, 생강을 무단 반출을 했다는 그 사건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최근 재판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재판에 나오는 증인들마다 동생이 아무 관련 없다고 또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억울하게 2년 2개월이나 징역을 살고, 이종 사촌 동생도 5년간 태경농산에 민형사 10억을 괴롭힘을 당하고 관세청에도 불법 체포가 됐어요. 근데 체포되는 통지서가 이제 평택세관 정창조가 이창현을 체포하는 이유가 슈퍼로지스의 대표이사라고 체포를 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검사나 판사는
기본적인 서류인 이 사람이 슈퍼로지스 대표인지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하고 사람을 구속을 시킬 수 있냐는 거죠. 저나 제 동생이 지금까지 체포영장 발부됐는 걸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집에 멀쩡히 있는데도 검찰에서 연락 한 번 없이 자기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시켜버려요. 불법 체포가 되고 이창년은 그 다음날 제가 세관에 항의를 하니까 풀어줬는데 동생은 2년 2개월 이상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또 형도 판결문은 2년인데 2개월 이상을 더 살리고 그냥 우리 물건 우리가 세금 안 내고 무단 반출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관세청 직원들하고 제 밑에서 독립해놓은 사장들이 공모를 해서 농심자회사 태경농산 그 브로커들하고 우리 물건을 횡령하고 절도하고 배임을 했는 사건인데 이거를 저한테 뭐 관세법 위반이니 동생한테 관세법 위반으로 사건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불법 체포가 되고 사람을 마음대로 구속을 시킬 수 있다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분노를 하고 경찰, 검찰 그리고 지금 국민청원도 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와 제 동생을 검찰에서 급하게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을 먼저 받고 뒤늦게 동생을 구속을 시키더만 급하게 이제 선고일을 2015년 7월 9일 날 선고일을 잡고 동생은 재수복을 입고 불법 체포가 됐으니까 재판장에 서고 저는 그 옆에 서가지고 선고를 받아요. 근데 어떻게 두 형제를 같은 법정에 같은 시간대에 세워놓고 동생을 먼저 실형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이제 뭐 실형 얼마의 집행유예다. 그러니까 너는 봐준다는 식인 거죠. 너 더 이상 신고하면 네 동생 꼴이 날 테니까 그렇게 법원에서 검찰에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행위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정식적인 재판을 받고 그걸 하면 되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사건을 만들어 버리니까 관세청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날 제가 맹세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앞에서 판사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두 형제를 세워놓고. 그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나 한평생 이래 경찰서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뭐 관세법 위반으로 내 물건 내가 관세 안 냈다고 뭐 징역을 보낸다? 그럼 그동안 제가 수없이 신고했던 밀수꾼들은 단 한 놈도 징역을 안 가고, 이 선라이즈 FNT나 이놈들도 관세청에서 보면 이거 한 20년, 30년 징역 갈 문제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약식 기소, 불기소, 약간의 벌금 처리야. 뭐 500만 원, 800만 원 벌금 처리하고 몇천억대 이렇게 해먹을 수 있으면 누구나 이런 짓을 하겠죠. 공익신고자를 전혀 보호를 못합니다. 진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밀수하는 놈들 이걸 신고를 해놨더만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좀 거칠게 항의도 하고 뭐 진정서도 내고 하니까 어떻게 사건을 날조해서 만들어서 같은 법정에 두 형제를 세워가지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그 판사나 검사들 제가 앞으로 다 고발을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상일 대표는 굴하지 않고 썬라이즈와 세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경찰과 검찰, 관세청, 언론사 등에다가 이제 진정을 넣고 고발을 하기도 했지만 2016년 경기남부경찰청이 연락해왔던 유일한 수사기관이었어. 다른 기관에 진정하고 고발을 넣은 건 다 무시된 거야? 그렇지. 그럼 경기남부경찰청이 연락을 해와서 어떻게 진행됐어? 이상일 대표가 평택세관과 썬라이즈와의 유착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됐고 평택세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어. 관세청에서는 평택세관을 감찰까지 하면서 급물살을 타긴 했는데 탔는데 또 뭐가 잘못된 거야? 관련 평택세관 공무원이 자살을 하면서 수사가 중단돼.
어머.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성일 대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썰날지에 대한 신고를 해왔는데 그게 당시 법무부에서 반응이 온 거야. 그래서 법무부가 해당 신문고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을 시켰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이첩이 되었던 이 신문고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게 배당이 되는데 당시 2차장 검사는 또 누구냐? 박찬호 현 광주지검장. 윤석열의 칼로 불릴 만큼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 불렸던 검사야. 이것도 불길한데? 고발인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민원이 들어갔는데 평택경찰서에 해당 내용이 최초로 접수가 된 거지. 근데 검찰 송치는커녕 오히려 해당 민원을 평택세관으로 이관을 시켜버려. 아니, 평택세관 공무원들이 유착되어 있는 사건인데 해당 기관으로 이관시키면 처리가 제대로 돼? 선생님 건수가 총 2개 나오는데 하나는 평택세관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종결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2건이 있어요, 선생님께. 제가 고발인 조사 받았는 게요. 예. 그러면 그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요? 평택세관 간 거? 예. 아니면 이거는 거기 여쭤보셔야 돼요. 저희는 여기서 지금 최종 결과가 평택세관으로 간 것밖에 안 뜨거든요. 그러면은 평택세관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아니 이게 선포인트라는 회사와 평택세관을 고발하는 건이거든요. 원래 검찰로 갔어야 되는데 평택세관으로 이간 데가 이것도 박영선 장관님이 특별히 그 자료를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접수가 됐거든요. 접수가 안 되다가.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 저희가 같은 기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경찰에는 이 제가 고발인 조사 받을 때 그 기록이나 그 다 이관됐죠, 세관으로. 세관 그냥 다 이건됐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조사받았던 거 4번을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평택세관에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평택세관에다가요? 네, 조사받았던 기록.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떡해요? 안 해줄 수 없어요, 공공기관이. 아니, 얘들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제가 자기들을 고발했다는 그걸로 해가 악감정을 가지고 정보공개 요청을 100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안 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를 안 해줄 수가 없는데 이거 정보공개는 저희 경찰서도 그렇고 뭐 검찰청도 그렇고 다 똑같이 쓰는 거라서 이 기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어디 불려가요, 저희도.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이 사건 번호와 날짜를 가지고 네. 다시 공개를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이런 걸 했다는 기록밖에 없지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송이 됐기 때문에. 사실 수입 농산물이 이런 검역 같은 게 없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는 큰 문제가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위법 행위고,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 시장 가격이 왜곡되면 유통 질서에 교란이 일어나서 그 피해는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와. 그리고 이성일 대표가 마주친 부패한 국가기관과 그 거대한 카르텔, 적폐청산, 그리고 개혁이 슬로건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정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거지. 이 사건은 2017년도에 대하 INC 푸른건강이라는 업체로 종자용 생강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가 무단 반출을 했다, 박스 가리를 해서 무단 반출을 했다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검사가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검사는 증거서류 하나도 안 내고 그냥 A4 용지로 평택세관이나 식물검역소에서 제출하는 그 용지 하나로 지금 저를 기소를 했는 거거든요. 이 수입 화물이라는 것은 BL 번호가 있고 거기에 마스터 BL 그리고 라이브 노티스 무역 서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무역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대하 INC 물건인지 푸른건강 물건인지 아니면 저는 평택세관에 조사를 받을 때
푸른 농산 물건이라고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것 또한 오늘 뭐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전혀 하주가 틀린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특정을 짓지도 않고 화물을 그렇게 기소를 한다는 자체가 공소장 자체가 허위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말하기는 그냥 뻥이라는 거예요. 제가 2011년 7월 달에 윤석열 청호부 장진호한테 공사 상의를 당하고 평택세관 이 계장한테 이렇게 작업을 당하면서 그거를 신고하면서 뒤에 관세청 고위직 등과 검찰, 특히 저랑 제 동생을 각각 30건에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게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 율준 지청장이었거든요. 율준 지청장은 저 말고 다른 업종의 사장님을 억울하게 구속을 시켜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도 방영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선라이즈 밀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와 관세청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까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없냐고 할 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심을 했어요. 오늘 집에 가면 공수처에 이때까지 평택 검찰에서 저랑 제 동생한테 사건을 만들었던 검사들, 지검장들 공수처에 다 접수를 할 겁니다. 지금 이미 윤석열 같은 경우는 선라이즈 FNT와 천호원 관세청장 이렇게 사건 무마를 했다고 직무유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 대검으로 넘어갔는데 수사도 안 하고 있거든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검사의 그 무책임하고 의의 없는 구형을 보면서 예전 제 동생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구속을 시켰구나. 또 동생이 2년 2개월이나 징역 살고 나왔는데 지금 와서는 법정에 오는 정인들마다 동생은 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거를 2번이나 고발했는 평택세관 윤 반장은 동생이 또 관련이 없다고 또 진술을 하고 있고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법 공부를 했으면 법으로 제대로 하든가 왜 검사가 소설을 쓰고 있냐고요. 증거를 제출을 하면서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 제출 못하면서 구형은 2년을 내려달라, 벌금 1억 천 얼마를 내달라. 아니 검사 수사할 줄 모릅니까? 자금 추적하면 누가 돈 가져갔는지 나오고 이때까지 18명의 정인들이 나와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미리 날 구속시키기 위해서 판을 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수원에서 온 박삼례입니다. 저는 이 재판을 참석하게 된 건 이생열 대표님의 너무너무 억울한 소식에 저도 좀 참석하고자 왔는데 승소를 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국일보의 강성 기자입니다. 2020년 8월 7일 제가 오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성열 대표와 첫 통화를 시작으로 지금 17개월, 그러니까 1년 5개월 정도 지금 재판에 모든 재판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피해자나 어떤 이성열 대표의 편을 들기보다는 그래도 기자로서 그 재판부에 제출된 그 증빙 자료와 서류를 봤을 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자료들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재판을 좀 많이 해봤는데 특히 세관 쪽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은 거의 허구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우리가 일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밥 3끼 정도 있지 않습니까? 좀 특이한 모 인사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10끼도 먹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100끼를 먹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들을 보면 하루에 뭐 1000끼를 먹었다는 내용들이라든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빗대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무죄를 벗어나서 무죄이기 이전에 누군가가 이제 음모론과 누군가가 이제 음해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지금 1년 5개월 17개월 동안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무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재판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2022년 2월 11일 날 선고인데, 검사는 자기 직책상 직업상 구형을 때렸지만, 판사님께서 이제 오늘 재판부에도 나왔지만 이 재판부에서 한 달 전에 2021년 12월 24일 날 선라이즈 FNT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성열 대표가 신고를 수도 없이 169건이라는 신고를 했던 그 지금 현재 시점에 와 있는 선라이즈 FNT에 선고가 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재판부와 오늘 재판을 한 재판부가 같은 판사님과 같은 검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재판에도 참석을 했는데 정말 약식 기소로 끝났는데, 이성열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자 입장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무죄가 맞고요. 그렇지만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한번 함께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요. 선라이즈 FNT는 이제 시작인데, 이성열 대표님은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건강을 먼저 회복하셔서 벌 줄 사람 벌 주고 본인의 억울함을, 명예를 다시 찾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의 품격입니다. 2020년 여름쯤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선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라는 해시태그로 이성열 대표의 억울한 사연이 소개가 됐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셔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성열 대표의 사연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고, 또 처음 이성열 대표를 봤을 때는 오늘 재판장에서도 황희석 변호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울분에 차서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열 대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고요. 또 열린공감, 시사의 품격, 시사발전소를 예정해 주시고 이성열 대표에게 십시일반 후원해 주시고 또 잊지 않고 마음을 써주셨던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왔고요. 오늘 마지막 재판을 보면서 검사는 2년 10월에 구형을 때렸습니다. 벌금도 때렸는데요. 저는 황희석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들이 조작한 증거로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수 있구나.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거대한 이 악의 카르텔, 선라이즈를 포함해서 농심, 그리고 또 식약처, 관세청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조작을 했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구형을 때리는 걸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2월 이제 중순쯤 되면 판결이 날 텐데요.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만 이성열 대표의 명예도 되찾고 또 회사도 되찾고 재산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선라이즈와 거대한 이 악의 카르텔을 또 고발해야 되겠죠. 예,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악의 뿌리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성열 대표를 지금까지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사의 품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네라는 리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성열 대표를 2020년 여름에 만났어요. 그때 그 전에 그 19년도에 조국 장관님의 억울함을 보고 촛불을 들었던 그 심정으로 이성열 대표님의 사건을 보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변호사비도 모금하고 그리고 쟁후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성열 대표님을 후원을 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요. 저는 뭐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정말 그 억울한 한 사람의 누명을
벗기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같이 하였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서류를 보면서 사건을 점점 알아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끔 대표님한테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네들이 다 해먹는데 그걸 그냥 묵인하고 있었느냐 하면서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성열 대표님의 그 한마디는 뭐냐면, 내가 내 밑에 있던 직원들을 잡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참아온 게 아니다. 이 사건을 만들고 조작했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까지 내가 참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검사의 구형을 듣고 정말 화가 나서 진짜 머리라도 한 대 치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직업에 충실하는구나. 근데 변론 요지서를 지금 한 보름 동안에 거의 잠을 못 자면서 변호사님을 도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변론 요지서에 물론 100%를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웬만한 건 담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죄를 확신을 하고, 당연히 무죄죠. 죄를 지은 게 없고 당한 것만 있으니까. 근데 이성열 대표님께서 그들하고 손을 잡았더라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 있겠죠. 근데 그분이 손을 안 잡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지키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정의는 살아있고, 물론 지금 이성열 대표님 10년 동안 고생을 하셨고, 또 조국 장관님 가족도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끝이 오리라고 보고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